피청구인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본인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 되겠고요. 질문사항은 2개밖에 없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 드립니다. 질문 전체에 대해서 또는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 신문이 예정돼 있지 않았던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밤에 오늘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느냐 협의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장께서 하시면 제가 2가지만 아는 대로 묻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그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자세하게 또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2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 청구인 측에서 그 보여준 그 영상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군인들이 그 본청사에 진입을 했는데 저 직원들이 좀 저항을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저게 이 점을 좀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 얘기를 자꾸 그 소추인 측에서 또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가사 그러면 12월 3일, 4일 그 밤에 그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계엄 해제 요구를 막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언들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과의 관계에서 아니 빨리 합시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은 아니 그래도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신속한 그런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래서 국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뭐 국회의장 공관 옆에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마치 뭐 국회의장을 새벽 2시에 뭐 체포할 것처럼,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80명은 국회 경내에 들어간 인원을 말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예, 맞죠? 예. 본청에 본회의장 안에, 건물 안에 들어간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7079대 묵개고, 창깨고, 그거를 좀 오해를 하시고, 예. 건물 안에 있었던 그죠? 게 280명이 예, 겁니다. 건물 안에. 실제 수방사는 212명이 현장에 갔는데
실제 48명인가밖에 네, 못 맞습니다. 들어가고 50명 밖에, 그것도 그것도 예. 건물 내도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경내 대기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병력은 담장 밖에 맞습니다.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저도 좀 어제 사진 보고 저거 하는데 그 본회의장과 또 국회 관계자들의 사무실이 있는 본관 건물이 있고요. 예. 또 국회 마당이 있고 담벼락 바깥에 또 경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특전사 요원들이 그 본관 건물 안으로 한 20여 명이 들어가는 사진을 어제 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지를 하고 뭐 이렇게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이렇게 나오던데 그 특전사 요원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 보시기에 그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그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280명. 장관님께서 구체적으로 병력의 위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있는 건 없으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까 하실 거 있습니다. 네. 하나만. 네, 하시죠. 이거는 이 계엄이 무슨 실패한 계엄이라고 소추인측이 주장하면서 군인들이 현장에 와 보니까 맞닥뜨리는 상황이 국회라는 이런 민주 정체라는 것 때문에 군인들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나 다 우리 지금 실무급의 영관급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다 정치적 소신이 다양하고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그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또 그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소수의 그 병력 이동을 지시를 한 것이고 그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에 따른 것이고 그 이상 이 사람들이 오바를 하거나 무슨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은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그리고 어차피 국무회의를 열어야 또 계엄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제가 기다리다가 바로 1층 브리핑룸에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하겠다고 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지 계엄의 실패 원인이 뭐냐고 묻는 것은 그거는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증인에 대해서 증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딱딱 끊는데 이 전체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대한민국의 어떠한 군인도 그 정치적 소신과 입장이 다양하고 민주적인 어떤 철학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청구인 본인께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의신문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탄핵 사건이 이런 다른 범죄 형사 사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실제 어떤 일어난 일, 예를 들면 정치인들을 체포했다든지 또 누구를 끌어냈다든지 어떤 그런 비위 내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실제 발생을 했고 또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그 일을 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때 이것이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건지 누가 지시를 했고 이렇게 보통 수사나 재판에서 얘기가 되는데 이번 그 사건을 보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저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우리 훌륭한 그 장군들의 진술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제가 말을 섞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까도 전반적으로 나온 그런 얘기의 취지는 그 군이 수방사가 거의 그 몇 사람 뭐 한 열 몇 명 정도가 북해에 겨우 진입을 했고 또 7번 무슨 그 입구 부근에 이렇게 총기도 휴대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또 그런 상황을 제게 뭐 다 알려줬다고 하는데 제가 그 4인 뭐 1조로 해서 뭐 안에 사실 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경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의사당 그 본관에도 그게 7층짜리 건물인데 그 안에도 수백 명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본관에 위치해서 질서 유지하라는 그 특전사 요원들도 이제 불 꺼진 쪽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가 그 소화기 공격을 받고 또 다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처음에 뭐 14명, 나중에 이제 군 철수 지시하고 계엄 해제하고 군 철수 지시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자기 기억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를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상식에 근거해서 본다면은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아까 오늘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제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그 사건 그리고 선거 소송에 대해서 이제 쭉 보고를 받아 보면은 일단 이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만은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근데 이제 2023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한 3차례에 걸쳐가지고 중앙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한 거를 보고를 받았는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정원에서는 그때도 이거를 충분히 다 보여준 게 아니라 아주 일부만 보여줬다. 제가 그때 보고받기는 한 5% 정도 장비만 보여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김용현 장관한테 계엄을 이제 아마 금요일 11월 한 29일 내지 30일쯤 됐던 것 같은데요. 감사원장 탄핵 이제 발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계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그 계엄법에 따라서 국방장관과 지휘를 받는 계엄사가 계엄 당국이 계엄 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범죄의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에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다 보지 못했던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것이 가동되고 있는지를 스크린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엄군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엄 해제를 하고 나가지고 언론에 보니까 저도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투입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근처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김용현 장관이 구속되기 전이라 이게 정보사가 갔느냐 하니까 IT 요원들이 거기가 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방첩사는 저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못 들어갔을 것이고 그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이제
아마 그게 자기들 그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포고령에 따른 수사 개념이 아니라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계엄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제가 그 장관에게 얘기할 때는 이거는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고 국회 그 해제 결의가 있으면은 즉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은 해제하고 설명을 해야지 저도 국무위원들한테 그 얘기는 계엄 전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방장관도 지휘관들, 사령관들한테는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고 전체 군 투입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필요한 그 대통령의 선포에 따라서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거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방첩사는 이제 합수본으로 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이제 발령을 이미 받았죠. 그거는. 그런데 합수본부나 계엄사령부가 그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군 철수 지시를 하고 그리고 군 철수 지시하기 전에 벌써 제가 국무위원들을 부릅니다. 나와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려면은 국무회의를 해서 또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간 국무위원들을 나오게 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뭐해서 저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저 군을 철수시켜라. 특히 국회에 있는 군은 이동수단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무조건 경내에서 빼내라.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다려도 이제 저 국무위원들이 빨리 도착을 안 하니까 제가 먼저 브리핑룸으로 가서 군은 철수시켰고 이제 정족수가 채워지면 계엄 해제는 곧 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 지금 뭐 방첩사도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만은 방첩사 본연의 일이 아니고 방첩사가 합수본으로 이제 역할을 맡게 돼서 하는 업무인데 합수본 자체가 지금 저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으로 장관에 의해서 임명만 받았지 합수본 자체의 구성이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제가 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엄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선관위에 왜 가셨냐고 하는 문제는 제가 그래서 계엄법 7조에 따라서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의문을 가졌던 거 또 2023년 10월에 국정원 보고를 받고 대단히 미흡하게 점검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는 알아놔야 나중에 국정조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론 이런 걸 통해서든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점검을 하도록 시킨 것이고 실제 가서 무슨 군인들은 이제 그런 장관의 이런 계엄 선포와 장관의 지시가 있으면 뭐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거였고 실제 아무 어떤 압수 내지는 서버 압수라는 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컨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내용에 대해서 국무로서 제가 국정원을 지휘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우리 재판관님들 이해 편의로 해서 한 말씀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문상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하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하십시오. 네. 지금 뭐 범건이 위치 추적인이 이렇게 하는데요.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범건은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방첩사령관이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저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 메모가 지금 이 뭐 탄핵부터 뭐 내란물이니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지금 저 아까 우리 정영식 재판관님께서 그 지적하신 저 메모가 아마 제 판단에는 12월 6일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제가 12월 4일 날 이제 계엄 해제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있는데 조금 늦은 시간에 국정원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1차장한테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이 전화 끊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어보니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은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비화폰은 저 무음으로 늘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 국정원장에게 전화해서 전화가 왔었노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대통령님께 진작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근데 어떤 정치적 중립 문제라든지 뭐 제가 자세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뭐 하지만 홍장원 1차장을 좀 해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다 안 물었습니다. 그건 원장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일 사표를 받겠습니다 해서 사표를 받고 아까 6일 날 뭐 다시 일하자 했다는데 저는 그게 믿기지가 않는 것이 벌써 6일 날 오전에 그때 제가 관저에 있는데 이미 관저로 1차장 해임과 또 오호령 씨에 대한 임명 그 결재안이 올라와서 제가 그거를 점심시간에 결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12월 6일 아침 기사부터 이런 체포 얘기가 대통령이 뭐 한동훈 대표를 잡아넣어라 이런 기사가 12월 6일 아침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국정원장 해외 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전주에 국정원장으로부터 이번 주에는 미국 출장이 있기 때문에 매주 금요일 날 하는 대통령 보고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 들은 기억이 나서 제가 화요일 저녁에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둘 사이에 약간의 그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정원장한테 아직도 거기시죠?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홍장훈 1차장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듣고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 부재 중인데 제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벌써 약간의 식사 반주를 한 느낌이 딱 들어갔고 제가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원을 잘 챙겨라 라고 얘기하고 이따가 내가 혹시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이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8시 한 반 무렵에 국무회의 하려고 이제 뭐 여러분 이제 국무위원도 오시고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들어오는데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저 내일 출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한테 나는 원장님 미국 계신 줄 알고 제가 1차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 부재 중인데 잘 챙기라고 했는데 원장님 여기 계십니다란 말을 안 합니다. 이렇게 제가 국정원장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장도 아마 둘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나중에 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계엄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다 뭘 지시하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제가 직접 하지 차장들 업무 관련은 2차장이지만 2차장한테도 안 합니다. 원장한테 무조건 기관장한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1차장 그 홍장훈 1차장한테 10시 한 거의 11시 다 돼가지고 이제 제가 저 대국민 담화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하고 올라와서 저 국무위원들 아직 남아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한 다음에 돌려보내고 제가 홍장훈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한 거는 아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해외 순방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왔기 때문에 제가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국가안보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영 원장 때나 늘 합니다. 왜냐? 방첩사는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줄 거는 경찰에 주고 또 방첩사에 줄 거는 방첩사에 주면서 저도 좀 예산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또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 그래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그 재판관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던데, 제가 여인영 사령관한테 내가 조금 전에 1차장하고 통화했으니 뭐 애로사항 있으면 1차장한테 연락을 하라고 제가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방첩사령관한테 그런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1차장의 사관학교 후배긴 하지만 엄연한 기관장이고,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가 사실상 국정원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차장, 더구나 담당 2차장도 아닌 1차장한테 계엄사무와 관련한 이런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게, 만약에 할 거면은 방첩사령관은 국정원장한테 해야 됩니다. 기관장끼리. 그리고 계엄이 선포돼서 여기가 합동수사본부가 되면요, 정부도 역시 방첩사가 국정원 우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재판관님께서 이 전체적인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그거는 뭐 제가 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전체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피청구의 본인께 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엊그제도 수방사령관하고 또 조지호 경찰청장 또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굉장히 혼잡하고 수천 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의 이런 상황, 또 안전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보고를 좀 받다가 우리 사령관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저는 지금 지휘통제실, 지통실에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직자로서 뭐 군인이나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급자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가 자기가 보기에 위법하고 부당하기도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그걸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급자가 그거를 이행하라고 지시를 했을 때는 먼저 이게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이래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는 아까 김현태 그 단장의 진술도 저도 뭐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소화기 분사를 받고 이제 저쪽 북측문 쪽으로 이제 밀려납니다. 그런데 사령관이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없냐라고 할 때, 그 들어간다는 뜻은 그 아마 저 가운데 있는 홀, 뭐 로텐더 홀이든지 뭐 이런 쪽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싶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김현태 단장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100% 양보해서 그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을 뭐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뭐 과반수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151명이라고 그래서 한 명이나 두 명만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명, 두 명을 몇 명이 가서 끄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잡아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는 사령관 입장에서 만약에 전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각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그거를 묵묵부답을 해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 말 자체도 제 통화를 받고 나서 얘기했다는 이것도 본인의 조서하고도 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저한테 전화 오기 훨씬 전에 김현태 등과 얘기했다는 내용이라 본인의 조서하고도 지금 안 맞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10일 날 오전에는 마치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2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제가 무슨 조서를 본 것도 아닙니다만은 구치소에서 어두워서 그 조서를 읽을 수도 없고, 제가 법정에 와서 그저께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도무지 상식적으로 어떤 조직생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부로부터 어떤 자기가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는 부당합니다의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한마디 하면, 대통령님 지금 또는 장관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전부 비무장 상태고, 그리고 이미 소화기 분사를 받고 시민들과 불필요한 이런 충돌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명령을 이행하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아까도 변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전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 도무지 상식에 안 맞는, 뜬금없이 의원을 끄집어냈다. 의원은 제가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라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만 나왔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거기 상황이 어떤가? 그러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차여차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그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우리는 이 가결된 거를 수용해서 바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계엄이 몇 시간이라도 좀 더 유지돼야 될 이유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좀 막아볼 수 없냐, 저 방법이 있겠냐라고 상의를 하고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남은 시간 한 1분 50초만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대리인한테 좀 전달해서 대리인이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전달해 주시죠. 네. 피청구인 본인 의견 진술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이코르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자꾸 물으니까 아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십사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무회의록의 그 작성과 관련돼서는 6일날 12월 6일날 행안부에서 그 국무회의록을 작성할 테니까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 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10일날 다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문서 작성 책임과 권한은 행안부고요. 그리고 아까 그 부서 문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부서는 국방장관과 총리와 대통령인데 사실 우리 부속실의 그 실장이 일단은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리께서 이거는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아직 안 올린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을 요하는 이런 그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요한다면 문서 기한자인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제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추인 측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 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런 거를 방기하면서 결국 이 사태를 만들어 놓고 이걸 계엄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라 이게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퇴진 이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들어는 왔습니다. 언론에서 비판하니까. 근데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끝나고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그 문 쪽에 있는 일부만 앞면에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의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제가 대통령으로서 야당이 아무리 저를 공격하더라도 왜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습니까? 의석수도 100석 조금 넘는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뭐를 해보려고 한 건데 이 문명국가에서 도대체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줄타내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거고 이거는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0. 몇 프로의 예산 삭감이 0. 몇 프로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몇 조 달러짜리 가지고 예산이 셧다운 되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월급도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지지만 금방 타협을 합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 헌정사상 핵심 아킬레스건 예산을 일방 삭감한 상태로 예산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은 지난 12월이 유일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무슨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의 일방 통행을 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저도 미국 국빈 방문 갈 때도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가자고도 얘기하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 계실 때도 여야 의장단 국회 사무총장 다 여러 번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정말
본인들에게 스스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문제를 제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본인께 의견 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소추 위원장께서 이런 줄탄핵, 예산, 입법의 폭거가 국회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만들어낸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낸 체포, 누구를 끌어내는 일,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어떤 군인들이 어떤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아무 일도 없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간첩법과 뭐 이런 그게 뭐 심사숙고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헌적인 법들, 국익의 핵심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을 아주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통과시켜 놓고 왜 이 간첩법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계속 심사숙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은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도 이미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수백 건씩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부 지휘통제실의 결심지원실에 제가 좀 시간 다른 사람들 보기에 조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거기서 보려고 했던 것은 국회법이었고요. 근데 국방부에 국회법이 없는지 자꾸 뭘 법령집을 가지고 오는데 국회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사무실에서 나올 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못 봤습니다. 회의하다가 갑자기 바로 옆 건물에 지통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 딱 들어가니까 통과 이게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원식 의장과 의원들끼리 그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이거를 계엄 해제는 해야 되는데 문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싶어서 국회법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이게 제대로 못 갖고 와서 국회법을 가지고 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읽고 있다가 이제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바로 제 방에 갔고 민정수석에게 이 문안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좀 검토를 해봐라 해서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하는 거로 저걸 했고요. 그러고 나서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 박한수 총장을 불러서 군 철수시키라고 이제 지시를 했고, 그러고 이제 이미 국회 국무위원들은 비서실장이 다 불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그래서 국무위원들 오는데 계엄 해제시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언론 브리핑을 국민들한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단한 그 담화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게 다 됐다고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준비시켰다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정족수가 다 차서 곧 국무회의 해제 국무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그 전부터 계속됐지만 정족수가 채워져 가지고 5분밖에 안 한 국무회의라고 했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간첩죄 개정 문제도 개정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를 다 해놓고 그 중국인 그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야당에서 보류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링 말씀하십시오. 지난번 그 홍장원 심판정 증인신문과 오늘 국정원장 신문을 보면서 느낀 것이 대통령인 제가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에게 전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원장이 국내에 있느냐 해외 지금 미국에 출장 중인가에 대한 그 오해 때문에
이 전화가 부득이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 같습니다. 참 그런 점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저걸 하겠습니다. 아까도 국정원장이 그 홍장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저한테 처음 한 것이 12월 5일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12월 4일 밤이라고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첫 마디가 혹시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님께 비화폰 전화를 드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첫 번째 물으셨고요. 제가 아니 홍장원이가 저한테 왜 전화를 하죠? 그러고 일단 비화폰 확인하고 전화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비화폰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딱 보니까 16시 00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비화폰 소리가 거의 무음이고 약간의 진동만 있기 때문에 제가 못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아니 저 전화가 왔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대통령한테 왜 전화를 했나? 그랬더니 이제 그때 비로소 이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국정원 간부의 그 해임 건의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공개된 법정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장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한 사실은 벌써 몇 달 전부터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해서 원장의 신임을 많이 잃은 상태였던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한테 좀 한 소리 했습니다. 아니 주례 보고를 하는데 국정원 1차장이 이렇게 원장의 그 신뢰를 잃은 상황이면 이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느냐? 왜 나한테 이거를 미리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관찰을 좀 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즉시 원장님이 쓰는 사람인데 원장님이 그렇게 신뢰를 못하겠다 하면 인사조치 하십시오. 그리고 후임자는 누가 좋은지 생각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후임자 얘기가 그 다음날 있었을 것을 원장님께서 아마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기억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님으로부터 그 해임 사유를 들어보니 홍장원 1차장 본인도 자기가 이미 국정원장한테 많이 눈 밖에 나가 있고 신뢰를 잃었구나 하는 사실을 본인이 알 수 있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12월 3일 계엄 당일날 저녁 한 8시경쯤 경찰 삼청도 안가를 다녀와서 좀 있다가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한 이유는 분명히 그 전주인가 전전주에 미국 출장 때문에 주례 보고를 못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서 확인을 한 것이고 왜 제가 전화를 했냐면 통상 국무회의에는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배석을 합니다. 근데 이건 계엄에 관한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오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제가 아마 우리 부속실장한테는 뭐 저도 전화하고 국방장관도 전화하고 긴급히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부속실에서도 전부 보안 손님으로 모시는 거로 해가지고 전화를 여기저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까지 다 연락하라고 아마 전화를 부속실에다가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정원장이 해외 미국 출장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원장님 아직 거기시죠? 제가 이랬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생각하고 그랬더니 예, 저 아직 여기입니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미국에 여전히 계신다고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때 우리가 길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고 네, 잘 알겠습니다. 일 잘 마치십시오. 이러고 제가 전화를 끊었는데 그리고 나서 8시 반경에 부속실장이 모시고 들어오길래 제가 화들짝 놀랍니다. 원장님 미국 안 계셨어요? 하니까 내일 출발합니다. 라면서 아마 그 뒤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국정원장께 전화한 거는 계엄 국무회의니까 국정원장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1차장한테 이제
그 원장 부재 중이니까 원 잘 챙겨라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그런 전화 하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습니다. 그리고 한 20여 분 있다가 이제 전화가 오는데 제가 전화를 딱 받아보니까 홍장원 1차장 목소리가 뭐 저도 안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을 마셨어요. 본인도 인정했고. 그래서 원장 부재 중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벌써 사람들 만나서 이게 좀 문당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원장 부재 중이신데 원 잘 챙겨라. 그리고 내가 이따가 우리 홍 차장한테 전화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본인은 아마 취 중이어서 제가 원장님 부재 중이신데 라는 얘기를 제대로 원래는 답을 이렇게 해야죠. 원장님 아직 서울 계십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 원장이 부재 중인 줄 알았는데 8시 반에 강의고 부속실장이 모시고 들어오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 국무위원들 와서 얘기가 이제 이어지고 제가 아마 원장님한테도 원장님 부재 중인 줄 알고 제가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차관이나 또는 뭐 기조실장 이런 사람한테 부득이하게 전화를 하게 될 때는 나중에 반드시 장관한테 이 사람한테 내가 이런 용건에 전화를 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준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홍장원에게 전화한 것은 아까 전화를 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또 생각해 보니 해외 출장 때 국정원 해외 담당 파트가 이런 경호 정보에 대해서 협조를 하니까 격려 전화나 한번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저는 그 아까 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전에 김규원 원장 있고 안보실장 있을 때부터 계속 국정원이 유관 정보기관인 군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얘기를 뭐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홍장원에게 제가 전화를 밤 10시 넘어서 이제 11시 뭐 다 돼서 전화했다고 뭐 나온다는데 제일 첫 마디가 이겁니다. 원장이 계신데 왜 내가 원장 부재 중에 잘 챙기라고 했는데 원장 계신다는 말을 왜 안 했냐? 그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리고 저 방첩사령관과는 육사 선후배니까 육사 선후배 차원에서 방첩사 지원을 좀 잘 해줘라. 대공수사권은 없지만 국가안보조사국을 대신 만들어 놨으니 그 간첩 정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또 국정원은 그 특활비나 자금이 많으니까 후배 있는 여기를 잘 챙겨라라고 얘기를 했고 바로 제가 국정원장한테 전화한 거는 미국 출장 못 가는 거는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제가 홍장원에게 좀 전에 전화했습니다. 아마 홍장원도 대통령한테 전화 왔다는 얘기를 저 원장님한테 아마 할 겁니다. 이런 대화를 제가 한 거로 분명히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정원장도 자기가 홍장원에게 무슨 뭐 책 잡힐 일이 있었으면은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못했을 거라고 한 것처럼 저 역시도 홍장원과 제가 부적절한 뭐가 있었다면 즉시 원장 판단에 따라서 조치하세요라고 제가 못했을 것이고요. 기간이 오래 걸린 게 아닙니다. 12월 6일 오전에 올라왔습니다. 그 해임 안건이 제가 건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올라왔는데 그날 제가 우리 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오셔서 이 비상경의 과정, 그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고민하다 가기로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실 필요 없고 자기가 오겠다고 관저로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 대표가 온다니까 한동훈 대표 보는 앞에서 홍장원에 대한 해임 재가를 결재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제가 조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무슨 그 12월 6일 날 아침에 그런 기사가 났고 제가 홍장원에게 그런 지시를 했다고 막 기사가 나서 그런 오해가 생기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한테 이거 봐라. 내가 홍장원한테 이게 약점 잡힐 일이 있으면 이거 제가 하겠냐라고 하면서 들어와서 얘기 좀 나누다가 가기 전에 제가 제가 하는 데 가서 한동훈 대표 뭐 가까이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라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어쨌든 홍장원에 대한 해임 사유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여튼
야권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뭐 전화 한 번 한 거 가지고 원장도 뭐 여당 의원하고 전화하는데 뭐 야당 의원하고 그런 정도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엊그제 지금 안보실장이죠. 신원식 전 국방장관 그 증언 때문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저녁을 총선 전에 먹은 기억은 저도 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국정원장과 방첩사령관은 계급은 중장이지만 중요한 국가정보기관 중에 하나고요. 과거에는 대통령이 주 1회나 2주에 한 번씩 방첩사령관, 옛날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방첩사령관의 직보를 받고 정례 보고는 없앴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장과 방첩사령관, 그 다음에 방첩사령관의 상사인 방첩사령관은 국방장관 직할입니다. 그래서 전용 모임을 만들었고 경호처장은 외부 인사라든지 또는 무슨 뭐 경제관료나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 만찬 자리 할 때는 경호처장은 배석을 안 합니다만은 우리 내부 인사 또는 뭐 군이나 정보 관계자 할 때는 경호처장도 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사를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뭐 무슨 비상계엄 얘기를 했다 하는데 제 기억에는 그날 아마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의 호위함 수주를 위해서 호주 대사로 보내고 아그레만까지 받았는데 무슨 런종섭이니 하면서 정말 본인도 아주 뭐 인격 그 모욕을 당하고 사직까지 했고 결국은 어떤 고위직의 활동이 부족해가지고 호주 호위함 수주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는 한호 해군 협력상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지금 그럴 만한 상황에 처해져서 아마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고 왜 군인들은 국회에 불려가서 일어서 앉아 하면은 그렇게 바보 같은 짓 하면서 자기들 주장도 똑바로 얘기를 못 하느냐 막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다가 벌어진 상황이라는 그런 기억이 지금 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는 충분히 얘기를 못 했지만 신원식 장관한테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북에서 무슨 도발을 하더라도 그거를 정확하게 응징하고 손 좋지 않은 거는 좋지만 그것이 더 확전되지는 않게 하라는 얘기를 늘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한 기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뭐 국무회의 가지고 많은 뭐 좀 논란이 있었지만 국무위원들이 당시에 대통령실에 온 거, 제가 전화한 거, 또 국방부 장관도 전화하고, 또 먼저 온 사람이 전화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 부속실장이 전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한 한 연락되는 분들을 좀 빨리 하는데, 그래도 계엄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인 국방부, 외교부, 또 행안부, 또 무슨 법무부 이런 데에는 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집에 들어가지 말고 끝나고 바로 오라는 취지에서 좀 다른 위원들보다 일찍 도착을 한 것이지 이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마치고 나서 만약에 정식 국무회의도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안보실장하고 비서실장은 왜 오며 국정원장은 거기에 왜 왔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그 국무회의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무슨 어디 뒷다리 잡는 그런 얘기들을 소추인 측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제 상황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질문 과정 중에 보면은 홍장훈 1차장이 뭐 저하고 여러 차례 술도 먹고 뭐 그거는 여기 국정원장도 와 계시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행정부처의 어느 차관급 공무원을 데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제가 전역하면서 반주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원장이 홍장원 1차장을 데리고 해외 관련 업무, 아마 제 순방과 관련된 업무가 아니었나, 아니면은 어디 무슨 대사관 개설 문제 아니었나 싶은데 보고가 늦어지고 보고가 계속 밀리고 국정원 보고가 제일 뒤로 가게 되면은 저녁 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저녁 식사 차려놓은 게 있으니까 아마 같이 저녁을 하고 시간이 늦어서 술도 한 잔 곁들였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억력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딱 한 번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밖에다가는 그거 한 번 하고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하고 자주 술도 먹고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다, 대통령 부인하고도 가깝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다니고 있는데 그거는 전혀 공직의 위계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나온 얘기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회 주셔서. 최 반장님 발언권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홍장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피청구인 본인께서 말씀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저녁 7시에 국방장관이 제게 찾아와서 국회 경내에 배치하는 군의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외곽 경비를 경찰에 좀 지원 요청을 좀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전화를 해서 국방장관하고 만나게 해 주려다가 이게 관할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개하는 뜻에서 이제 삼청동에서 이렇게 만나게 됐고요. 그날 이제 제 재판관님들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 기억에는 종이를 놓고 장관이 우리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에 어느 쪽에 경찰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떤 D타임이 되기 전에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이렇게 외곽에 좀 배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걸 제가 봤고, 사실은 국방장관이 국회 외부 경비를 위해서 경찰에게 이제 부탁을 직접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날 자리가 만들어져서 두 분이 이제 오셨던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청장하고 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일부는 전달이 되고 나중에라도 또 그때 그 일부는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지금 서울경찰청장은 사실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될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상황에서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해서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오늘 양쪽의 신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12월 4일인가 아마 4일인 거로 기억이 되는데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위치 확인, 체포 이런 거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그때는 국방장관이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두 사람 다 이런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여인영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거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그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를 하게 된,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을 도와줘라라고 한 얘기, 그리고 제가 1차장에게 이따가 전화 혹시 할 수도 있다라고 한 8시 반경에 얘기를 해서 10시 넘어서 제가 이제 계엄 선포를 다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또 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건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홍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도 수사 역량이 있고, 원래 지난 정부에서 방첩사 수사 요원을 2분의 1로 감축을 시켜서 군 방첩 활동과 방산 이 안보 활동에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수사관을 계속 증원해 나가면서 이를테면 창원의 방산업체 그 보안 지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첩사를 계속 키워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김규현 국정원장뿐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방첩사 지원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계엄과 관련된 사무는 국정원에 당시에는 뭐 요청할 일도 없고, 또 만약에 여러 가지 계엄과 관련된 정보사항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차장한테 전화한다는 거는 이거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그 국정원장 그 어디 경찰 조사 때도 뭐 대통령께서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서를 수사관이 받은 모양인데 그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 빼고 저만큼 국정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 수사를 물경 3년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사, 경찰의 이 대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 인사를 벌써 여러 차례 해온 사람이라 속속들이 저는 잘 압니다.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좀 국정원에서 이런 걸 할 때 정무직 회의라든가 간부 회의 때도 좀 거들어 주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인데, 이거를 간첩을 좀 많이 잡아 넣기 위해서 정보를 좀 경찰만 주지 말고 여기다가도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 이런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그 여인영이 뭘 부탁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거를 받아서 여인영은 경찰에다가 물어보니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뭐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뭐 위치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헌 얘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메모를 아까도 왜, 자, 지금 12월 3일 날 밤에 저 국정원은 뭐 신출귀몰 안 되고 저 영장 없이도 이렇게 수사권이 없어도 뭐 좀 미행이라든지 뭐 정보 활동을 통해서 사람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부탁을 받아서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이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방첩사 지원하라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원장이 별다른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한테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니까 아마 내가 저 국외 출장 중인 줄 아시고 저 1차장하고 통화를 했다가 그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구나 라고 저는 원장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개헌과 관련된 별도의 그 어떤 지시였다고 한다면은 바로 저한테 아마 국정원장이 특달같이 전화했을 겁니다. 1차장한테 뭔 지시를 하셨다는데 그게 뭡니까 하고, 그래야 그게 국정원장이지, 아니 개헌과 관련된 지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1차장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니 그 앞에서는 무시하는 척을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자기 밑에 사람한테 뭔가 개헌과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달같이 저한테 전화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이고, 지난번에도 왜 한번 재판관님께서 어떤 그 작년 그 상반기 저 총선 전에 어떤 그 안가 자리에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거기에 왜 참석했냐고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바로 국정원 보고 방첩사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무슨 제 무슨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저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제 처는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한 이후에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마 11월 중순에서 남미 G20하고 APEC 출장 가기 직전 아니면 그 직후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화폰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하고 썼고요.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이렇게 그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인께 의견 진술 기회 드리겠습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